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요 16세기 사화 발생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저랑 여러분이 조선시대 들어와서요 이 조선사를 시기별로, 세기별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배운 내용이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공부할지 전체적인 방향 감각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게요. 여러분이 저랑 맨 처음에 조선을 전기 후기로 구분을 해봤어요. 양란을 기준으로 이전을 전기, 이후를 후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조선 전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15세기. 15세기는 어떤 시대였죠? 조선이란 나라의 체제가 정비되어가는 체제 정비기였어요. 우리는 이 15세기 체제 정비기를 뭘 중심으로 공부했죠? 중요한 왕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어요. 대표적인 왕 태조, 그리고 세종, 그리고 세조, 그리고 마지막 15세기 체제 정비기를 완성한 왕, 조선의 문물 제도를 완성한 왕 성종이 있었죠. 우리가 왜 성종을 성종이라 부르죠? 경국대전을 완성했으니까. 경국대전을 통해서 조선 총치 체제를 정비한 완성한 왕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종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15세기 체제 정비기를 태조부터 성종까지 중요 왕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공부했고요. 이제 15세기 끝났으니까 16세기로 넘어와야 돼요. 우리가 이제 중간에 제도사를 공부하긴 했지만 뭐 중앙, 지방, 군사, 교육, 신분, 과거 공부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이제 15세기에서 16세기 넘어오는 겁니다. 이 16세기는 이제 뭐의 발생기냐? 사화 발생기의 시기예요. 무슨 발생기? 사화 발생기. 사화라고 하는 건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죠? 훈구와 사림의 갈등을 말합니다. 훈구는 언제부터 등장했죠? 네, 맞아요. 세조. 수양대군의 반란을 도와주면서 형성된 공신 집단을 우리가 훈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 성종이 누굴 등용했죠? 지방에 내려간 온건파의 후예들. 사림을 등용을 했어요. 언론기관인 3사에. 이렇게 세조 때 성장한 훈구와 성종이 그러한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 등용한 사림. 이 두 세력 간의 이제 갈등이 언제부터 본격화되는 겁니까? 16세기부터 사화라는 형태로 본격화되는 거예요. 어느 왕 때부터? 성종의 아들 연산군부터.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배울 42번 프린트 보시면 16세기 사화 발생기 누구부터? 연산군부터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흐름을 잊지 말고 보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가 이미 배웠던 내용이에요. 신진사대부가 이제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급진파, 정몽주를 중심으로 한 온건파로 나눠지고, 이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급진파의 후예들 중에서 세조의 계유정난을 도와서 공신이 된 세력이 훈구, 그리고 성종이 이런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 3사에 등용한 사림. 이 훈구와 사림인데, 이 훈구랑 사림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좀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간단하게 비교를 해볼게요. 훈구는 누구의 후예예요? 급진파, 조선을 건국한 급진파, 정도전의 후예예요. 그리고 사림은요, 조선 건국에 반대한 온건파, 정몽주의 후예입니다. 조선 건국에 반대해서 향초에 낙향을 했죠. 그래서 훈구파는 정도전, 급진파의 후예답게 현실을 중시해요. 이들에게는 성리학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성리학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성리학을 굉장히 사랑하지만 성리학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 이외에 다른 과학이나 기술이나 도교나 불교도 국가의 발전에 필요하다면 받아들일 수 있던 애들입니다. 그에 반해 온건파, 정몽주의 후예들은 명분을 가장 중시합니다. 이들에게는 성리학이 목적 그 자체거든요. 성리학 이외에는 다 배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훈구는 급진파의 후예답게 모든 권력은 중앙으로 모아야 한다. 그리고 훈구파가 바라는 나라는 부국강병, 강한 나라예요. 힘세고 강한 나라. 그리고 이런 부국강병이란 목적을 위해서는 패도, 힘으로 찍어 누를 수도 있다. 힘으로 찍어 누르는 배도 정치를 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 사림은 온건파의 후예답게 권력을 중앙에만 모으면 안 된다. 지방인 향촌에도 나눠주어야 한다. 그리고 훈구가 원하는 나라가 강한 나라라면 사림이 원하는 나라는 강한 나라가 아니라 올바른 나라예요. 도덕적으로 올바른 나라. 이걸 위해서는 왕도 정치,
올바른 길, 왕이 걸어가는 길, 올바른 원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걸 왕도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훈구는 경제적으로 대농장을 소유한 지주들이고 사림은 지방의 중소지주인데 왜 사림이 훈구를 견제하는 성종에게 협력했느냐?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훈구들이 대토지를 소유하는 과정에서 욕심이 끝이 없죠. 지방의 중소지주인 이 사림들의 토지까지 약탈하고 경제 기반을 위협하니까 사림들이 성종에게 협력을 한 거야. 뭐랑 비슷해요? 고려 말 권문세족들이 대농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방 향리들의 땅까지 뺏으니까 이 지방 향리들이 동민왕과 협력해서 이제 신진 사대부가 돼가지고 권문세족이랑 싸우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훈구파는 15세기 조선의 통치체제를 정비했던 애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세종대왕 때. 그리고 사림은 16세기 이후에 사화에서 승리한 이후에 조선을 성리학적인 국가로 만들게 됩니다. 훈구는 주로 관학기관에서 공부를 하고요. 사림은 그들이 지방에 만든 서원에서 공부를 한다. 이 정도 내용 비교하시면 됩니다. 여기 선생님이 훈구랑 사림 또 적어놨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본격적인 내용 16세기 훈구와 사림의 갈등 사화에 대해 살펴볼 건데 사화는 총 4번 발생해요. 연산군 때 2번 1498년 무오년에 발생한 무오사화 그리고 1504년 갑자년에 발생한 갑자사화 그리고 연산군이 중종반종으로 쫓겨난 이후에 이 중종 때도 사화가 발생해요. 1519년 김효년에 발생한 김효사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종 때 발생한 1545년 을사년에 발생한 을사사화 이렇게 4번의 사화가 발생을 합니다. 아이러니한 거는 사화라고 하는 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훈구랑 사림이 싸우는데 누가 졌다는 거예요? 사림이 졌다는 거야. 사화라는 말 자체가 사림이 화를 당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거는 사림이 이렇게 다 졌는데 최종 승자는 사림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명종 이후 선조 때 가게 되면 사림들이 조선의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우선 연산군 때 발생한 2번의 사화부터 살펴볼게요. 사화 자체는 그 시기를 묻는 문제, 무오갑자 김효올사를 이 시기순으로 배열하는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오지만 사화의 내용 자체를 묻는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화가 어떠한 배경 아래 어떠한 인물 간의 스토리로 전개되는가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자료가 나왔을 때 그 자료를 보고서 이게 무오갑자 김효올사 중에 어떤 사화인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사화 무오사화입니다. 무오사화는 하나의 글로부터 시작해요. 바로 사초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글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조의제문은 끈어읽어야 돼요. 조문한다. 누구를? 의제를. 의제의 죽음을 조문하는 글이라는 거예요. 조문. 누구를? 의제. 의제의 죽음을 조문하는 글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사초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선왕조실록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은 왕들별로 책에 나오잖아요. 태조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런 실록은 누가 편찬할까? 본인 역사서를 편찬하면은 객관적 역사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한 왕이 죽으면 그 다음에 즉위하는 새로운 왕이 전 왕의 역사를 기록한 실록을 편찬해줍니다. 그러면 연산군은 누구 아들? 성종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연산군은 자신의 전 왕이자 아버지인 성종의 역사를 기록한 성종실록을 편찬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실록을 편찬할 때 근거 자료가 되는 게 바로 역사의 재료라고 하는 사초예요. 사초는 누가 기록하는 거냐? 사관들,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라는 관리들이 기록해 놓은 그 기록물을 우리가 사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관은 여러분이 사극이나 이런 걸 보실 때 왕과 신하들이 무언가 논의를 하면 구석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쓰는 애들 있죠? 그 사람들이 사관이에요. 사관은 두 팀으로 나눠집니다. A팀, B팀. A팀은 말만 기록하고 B팀은 행동만 기록해요. 예를 들어서 왕이 책상을 땅 치면서 세금이 왜 이거밖에 안 돼! 라고 말하면 한 명은 세금이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기록하는 거고 나머지 한 명은 왕이 손으로 책상을 쳤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CCTV야.
있었던 모든 일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사관들이. 그 사관들이 기록해놓은 화초. 이걸 가지고 실록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연산군 때는 자신의 아버지인 성종의 역사를 기록한 성종실록을 편찬해야 되는 거고, 그 성종실록을 편찬하기 위해 성종 시기 때 사관들이 쓴 기록물인 사초를 다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실록을 쓰고 나면, 완성하고 나면 사초는 다 파쇄시켜버립니다. 왜냐면 좋은 기록만 있는 게 아니잖아. 안 좋은 기록도 있는데 혹시 이걸 누가 보고 야 이거 누가 이런 기록을 썼어? 이렇게 이제 해버리면 사관들이 있는 대로 역사를 기록할 수 없잖아요. 사초는 실록에 편찬한 이후에 다 없애버립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사초 사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성종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사관들이 기록해놓은 사초를 모으는 과정에서 이 조의제문이라는 글이 등장을 한 거야. 이 조의제문은 누가 썼냐? 작성은 김종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 시기 때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 성종이 등용한, 성종 시기에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 등용된 사림의 대표였어요. 이 사람이 쓴 글이야. 그러면 이 김종직이 쓴, 성종 시기에 등용된 사림인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을 누가 사초로 제출했느냐? 바로 김종직의 제자. 김종직은 성종 때 사람이라 이미 연산군 때는 죽은 사람이야. 그래서 김일손이 죽은 자신의 스승 김종직의 글을 그린 이 조의제문을 갖고 와서 내 스승님인 김종직이 쓴 이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실록에 실겠다라고 제출을 한 거예요. 김일손이. 자, 그럼 도대체 이 글이 뭔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냐?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 내용은 되게 심플해요. 김종직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한 거야. 내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내 꿈에 어떤 사람이 나오더니 나는 그 옛날 초나라의 황제 의제다. 나는 나의 신하인 항우에 의해 억울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항우는 신하인 주제에 왕인 나를 죽이고 나의 시체를 바다에 빠뜨렸다. 나 너무 억울하다. 라고 하소연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김종직이 꿈에서 깬 다음에 아니 나는 조선인이고 의제는 중국인인데 왜 나한테 와서 이러지? 그리고 항우랑 의제는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시대 까마득한 옛날 사람인데 왜 나한테 와서 이래? 하지만 신하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왕이라고 하니 내가 그의 넋을 위로하고 조문해주고 싶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조의제문이야. 근데 이 글이 왜 문제가 되는 거냐? 이건 고도의 비유와 돌려가기의 글이에요. 항우는 신하의 신분으로 왕인 의제를 죽였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조선에서도 있었죠. 누구? 네, 후양대군이 자신의 조카이자 왕인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되었잖아요. 그죠? 후양대군 세조가 단종을 죽였잖아. 그게 똑같다는 거야. 항우가 의제를 죽인 건 세조가 단종을 죽인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항우가 세조, 의제가 단종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을 중시하는 사림답게 세조의 이러한 왕의 찬탈을 좋게 보지 않았던 거야. 그냥 대놓고 왕을 욕할 순 없으니 돌려 깐 거죠. 이걸 이제 누가 고발을 했냐? 당시 훈구 중에 이극돈, 유자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극돈이 이제 좀 김일손이랑 갈등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김일손이 역사서를 기록을 할 때 이극돈이 뇌물을 받아먹었다라는 내용을 써. 근데 이게 가짜뉴스였어요. 그러니까 이극돈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가짜뉴스가 퍼져서 이제 김일손이 그걸 쓴 거야. 그래서 이제 이극돈이 항의를 한 거죠. 가짜뉴스다. 그럼 가짜뉴스대로 나를 그렇게 뇌물 받아먹은 사람으로 만들면 어떡하냐. 기록을 빼달라 라고 했는데 김일손이 빼주지 않아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소문이 돈 거 아니냐 하고 안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동료인 유자광에게 하소연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유자광이 야 그럼 한번 김일손을 한번 우리가 털어보자 해가지고 마침 이제 이성종실록 편찬에 사초를 모으는 작업을 하던 김일손을 보다 보니까 김일손이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이제 실록에 실켜서 갖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극돈이랑 유자광이 깜짝 놀란 거죠. 너 지금 제정신이냐? 그런 글을 사초에 실으면 그거 왕실을 부정하는 거다. 세조를 부정한다는 것은 그 세조 다음에 왕이 된 예종과 성종 그리고 연산군까지 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왕실의 뿌리를 부정하니까. 세조를 부정한다는 건 현 왕실의 정통을 부정하는 거다. 그런 거 함부로 실으면 큰일 난다. 빼라! 라고 했는데 김일손이 빼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극돈이랑 유자광이 이 사실을 연산군에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연산군이 극대노에서 이 문제랑 관련된 살인들을 대거 희생시킨 게 바로 무오화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오화와 하면 이 조의제문과 관련된 내용, 인물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때
살인들도 되게 많이 죽었고요. 특히 이 조이제문을 쓴 김종직은 이때 이미 고인이었거든. 어떻게 했냐? 부관참시.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열어 시체를 꺼내 그 시체를 토막을 내고 그리고 뼈를 빻아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하늘에 뿌려라 라는 부관참시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 발생한 건 갑자사화예요. 갑자사화의 배경은 누구의 사사? 패비윤 씨의 사사라고 나옵니다. 사사는 사약을 말해요. 이게 성종이 이제 자신의 본부인 중전 윤씨 사이에서 연산군을 낳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윤씨 부인이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폐비시킨 이후에 사약을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회의님이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는 교실 수업 때 많이 말씀을 해드리니까 지금은 그냥 핵심만 짚고 넘어갈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패비윤 씨 사사 사건이었는데 이 패비윤 씨의 죽음, 이 죽음에 관련된 거를 이제 성종은 그 당시 연산군은 깐난을 이겼으니까 이제 몰랐기 때문에 윤 씨의 죽음에 관해서는 함구로 해라, 비밀로 해라 이러는데 이거를 간신 임사홍이 이 사람이 터트려 버린 거야. 연산군한테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터트린 거예요. 그래서 임사홍은 조선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나쁜 신하, 간신으로 손꼽힙니다. 실제 영화 간신에도 임사홍이 나와요. 이 임사홍 때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거야.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에 분노한 연산군이 내 어머니의 죽음이랑 관련 있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 해서 이때 사림과 훈구들 모두 엄청나게 많이 희생이 돼요. 특히 윤 씨에게 사약을 운반한 관리마저 죽일 정도로 엄청난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 이후에 완전히 개망난이로 돌변한 연산군은 나 공부 안 해. 경연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나한테 싫은 소리 하지 마. 사관원도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한글로 연산군을 욕하는 글을 지으니까 한글도 사용을 금지하고요. 거기다가 성균관도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전국의 기생들 중에 이쁜 애들을 프로듀스 101로 뽑아가지고 흥청이라는 팀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온 게 흥청망청이야. 흥청이랑 놀다가 나라가 망한다. 근데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니 조선의 신하들이 더 이상 연산군을 왕으로 섬길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연산군을 몰아내자라는 쿠데타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중종반정이에요. 여기서의 반은 되돌릴 반, 그리고 정은 바를 정자야.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올바르게 돌아가겠다라는 거야. 반정, 올바름은 되돌리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연산군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으로 선택한 게 연산군의 먼 친척 중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명분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군사력, 물리력이 필요합니다. 한 나라의 왕을 몰아내는 거니까요. 그럼 그런 왕을 몰아낼 만한 물리력, 군사력은 훈구와 사림 중에 누가 갖고 있을까요? 당연히 훈구죠. 그래서 이 중종을 즉위시키는 과정에서 실제로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왕으로 만든 건 훈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종반정에 성공한 훈구들은 이 반정 공신으로 임명받으면서 더 막강한 세력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중종은 왕은 왕이었지만 허수아비 왕이었고 실질적인 권력은 다 훈구파가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중종은 기분이 나쁘겠죠. 비록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건 고맙지만 자신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건 기분이 나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중종은 자신의 권력,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훈구를 견제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누굴 등용하죠? 사림을 등용해야 돼요. 그래서 중종도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 사림을 등용합니다. 성종처럼요. 그리고 중종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등용한 사림의 대표가 바로 앞뒤가 똑같은 조광조예요. 조광조는 여러분 이 사람이랑 관련된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는 제가 말씀드렸고, 조광조가 추구하는 목적은 조선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성리학적인 이상국가로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광조는 다양한 개혁 정치를 펴게 됩니다. 이 개혁의 내용을 선생님이 이제 총 7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조광조는 조선을 성리학적인 이상국가로 만든다는 목적을 위해 수학을 보급합니다. 수학이라는 건 오늘날의 도덕교과서, 바른생활 길잡이라 보시면 돼요.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그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수학을 전국적으로 보급하고요. 두 번째,
조광조가 생각하기에 이 나라 조선을 성리학적인 이상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권력을 훈구가 아닌 사림이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 근데 사림이 정상적인 루트, 과거 시험 보고 막 이런 정상적 루트를 밟고 권력을 차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다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사림이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 해서 조광조는 현량과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무슨 과? 현량과. 현량과는 과거제랑 달라요. 과거제가 아닙니다. 과거제는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내 현량과는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추천으로 관리를 청구하는 거예요. 뭐 이거 다 누가 추천해? 조광조가 추천하는 거죠. 조광조와 동료 사림들이 추천하는 사림을 바로 시험 보지 않고 관리로 임명시켜 주는 겁니다. 사림들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사림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사림을 빠르게 정치에 등용시키기 위해 나온 추천제도예요. 당연히 훈구들은 기분이 나쁘겠죠. 국가에 엄연한 과거 시험이라는 원칙이 있는데 니들은 뭔데 시험도 안 보고 관리가 되냐? 라고 싫어할 겁니다. 그리고 사림답게 경연과 언관도 굉장히 중시해요. 조광조가 중종을 잠을 재우질 않았어요. 공부시키겠다고. 그리고 성리학적 이상국가를 위해서 성리학 이외의 사상은 모두 배척합니다. 사림답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소격서를 폐지한 거예요. 뭘 폐지한 거? 소격서. 소격서라고 하는 것은 도교적인 행사를 주관하는 겁니다. 국가와 왕실의 복을 비는 그런 도교적인 행사를 주관하는 관청이 소격서인데, 성리학적인 명분론에 입각한 조광조 입장에서는 아무리 국가랑 왕실의 복을 빈다고 하지만 이런 도교 행사 기간이 남아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격서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림의 기반은 어디 있죠? 사림은 중앙 출신이 아니에요. 사림은 지방 향촌사회 출신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조광조는 우리 사림들의 권력 기반인 이 지방 향촌사회를 확실히 우리 사림이 장악해야 한다. 우리 사림들의 향촌사회에 대한 장악력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뭐를 도교적으로 보급하냐? 향약. 향촌에서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약속. 이 향약을 사림들이 만들고 관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향약을 전국적으로 보급을 해서 사림들의 향촌사회에 대한 장악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첫 번째로 방납을 비판해요. 뭘 비판했다? 방납. 자,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조선에는 세금 제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세, 공납, 역. 조세라고 하는 건 농사 지은 다음에 그 생산량을 내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냥 쌀 농사 짓고 쌀을 바치면 돼요. 역은 노동력, 몸으로 때우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건 얘예요. 공납. 공납은 집집별로 동일한 양의 특산물을 걷는 거였어요. 자, 이게 왜 문제냐? 일단 농사 짓기 바쁜 농민들이 특산물을 구할 수 있을까? 이건 진짜 농민들에겐 번거로운 거예요. 그리고 특산물을 구하는 것도 번거로운데 더 골 때리는 거는 이 공납에서 이제 특산물 양을 정해줄 거 아니야? 이 특산물을 부과하는 기준이 집집단이야. 가호단이에요. 그 말은 뭐야? 빈부격차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흥분의 집이건 놀분의 집이건 똑같이 사과 한 상자를 내게 시키는 거야. 이게 특산물을 바치는 공납이야. 가호단위. 집집마다 부과한다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가난한 농민들이 이제 특산물을 내기 어려워하니까 이 농민들에게 누가 접근하냐? 그 지역의 상인들이 접근을 해요. 그리고 말하죠. 고객님, 농사 짓기 바쁘신데 특산물 바치느라 너무 고생하셨죠?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저희에게 돈을 주시면 저희가 고객님이 국가에 납부해야 되는 특산물을 대신 구매해서 대신 납부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공납을 대신 내준다. 대납이야. 대신 납부해준다. 대신 공납을 납부해준다. 당연히 수수료는 떼갈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해진 게 뭐냐면은 점점 수수료를 많이 떼가는 거야. 많게는 물건 원가의 10배, 20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을 치면은 사과 한 상자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에요. 그러면 대납의 대가로 20만원, 10만원 이렇게 뜯어가는 거야. 그럼 당연히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용하고 싶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죠. 야, 그럴 바니까 내가 하고 말래. 더러워. 내가 할래. 내가 직접 공납 낼 거야. 이것도 안 돼요. 왜냐면 이미 상인들이 관리랑
지방 향리 아전들에게 뇌물을 다 뿌려놨거든. 그래서 지방의 향리나 아전 그리고 지방관들은 이 농민들이 대납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이 공납 특산물을 바치러 오면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다 거절시키는 거야. 이건 포장지가 안 좋아, 이거는 먼지가 있잖아, 어떻게 이런 형편없는 거를 구강전학교 올리려 그래, 이런 식으로 돌려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은 세금 안 내면 잡혀가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네, 상인들의 폭리를 받으면서 대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농민들이 대납만을 이용하게, 농민들이 직접 공납을 납부하는 거를 방해한다. 그게 바로 방납이에요. 방해한다, 공납을. 문제가 많죠. 그래서 조광조는 이 방납을 비판을 하면서 이 공납제도 자체를 좀 개선을 해야 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공납을 어떻게 개선할까요? 지금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은 뭐예요? 예, 특산물을 거두니까 생기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럼 특산물 대신에 뭘 거두면 될까? 농민들이 훨씬 쉽게 구할 수 있는 쌀로 이제 거두면 되겠죠. 그래서 조광조는 이 공납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산물이 아니라 뭘 걷자? 쌀을 걷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수미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미법. 수, 거둘 수, 미, 쌀미. 쌀을 걷는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수미법이 되면 또 농민들에겐 좋은 게 그 전에 공납으로 특산물을 바칠 때는 가호 단위, 집집 단위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반영이 안 돼서 흙부나 놀부나 똑같은 양의 특산물을 바쳤잖아. 근데 수미법이 되고 특산물이 아니라 쌀을 바치면 당연히 그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뭐가 돼요? 네, 그 쌀이 나오는 토지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토지가 없는 흥부나 우리 같은 가난한 백성들은 네, 내지 않아도 돼요. 쌀이 없으니까, 농사지을 땅이 없으니까. 그에 반해 놀부 같은 지주들, 땅이 많은 지주들은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이 여러분 나중에 조선 후기 때 가면은 대동법이라는 걸로 구체화됩니다. 대동법. 나중에 조선 후기 때 나오는 대동법이 그냥 갑툭튀한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원형이 있었어. 조선 후기에 나오는 이 대동법의 원형이 조광조가 주장한 수미법이에요. 수미법. 예, 죄송합니다. 제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 조광조는 방납을 비판했다. 방납은 뭐다? 네, 조세 공납역 중에서도 집집마다 동일한 양의 특산물을 부과하는 공납. 이게 백성들에게 부담이었고, 이 공납을 대신 납부해주는 대납이라는 서비스가 방납으로 변질되어서 농민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방납을 비판하면서 이 공납을 개선하자. 어떻게? 특산물이 아니라 쌀로 걷자. 그리고 가호 단위가 아니라 토지 단위로 가진 토지에 따라서 쌀을 걷자. 그럼 가난한 백성들은 안 내도 되고 돈 많은 지주들은 가진 만큼의 땅에서 쌀을 내면 되니까 라고 했던 이게 바로 수미법이고, 이게 나중에 조선 후기의 대동법으로 구체화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동법의 원형을 조광조가 수미법으로 제안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기득권층이 싫어하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훈구가 조광조를 담궈야겠다, 없애야겠다 생각했던 가장 큰 계기는 요거예요. 위훈 삭제. 무슨 삭제? 위훈 삭제. 위, 거짓, 가짜. 훈구, 공신, 훈구. 가짜 공신 훈구를 삭제하자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 그 연산군을 몰아낸 중종반정으로 굉장히 많은 훈구 대신들이 공신으로 임명을 받아서 엄청나게 많은 토지를 받고 막 상을 받았는데 가짜 공신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용기를 내서 연산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싸웠던 훈구는 몇 명 안 되고요. 대부분의 훈구들은 간만 보다가 막판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실제 반정에 참여하지 않고서도 이름만 올려서 반정 공신으로 임명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광조가 이거는 가짜 공신들 다 가려내야 된다라고 위훈 삭제라는 걸 꺼내든 거야. 이러니까 이제 훈구들 입장에서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훈구들이 조광조를 보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고, 마침 조광조의 이러한 너무 일방향적인 성리학적 이상국가 추구를 위한 이런 개혁에 당시 왕이었던 조광조를 등용했던 중종 역시도 염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광조의 개혁 정치에 반발하는 훈구와 이 조광조에게 염증을 느끼기 시작한 중종이 결합을 해서
이 조광조와 그를 따르는 사림들을 몰아내게 된 게 바로 김효사입니다. 배경 조광조의 개혁 정치에 대한 반발. 조광조를 비롯한 수많은 사림들이 이때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때 나왔던 이야기가 주초위왕이라고 말씀드렸죠. 주초위왕. 벌레 파먹은 글씨. 조씨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중종 때 발생했던 대표적인 대외관계 사건이 바로 삼포외란입니다. 무슨 외란? 삼포외란. 삼포는 세 개의 포, 세 곳의 항구를 말해요. 부산포, 연포, 제포. 이 삼포가 여러분들 언제 등장을 했느냐? 세종대왕 당시에 왜구들을 토벌하기 위해 그 왜구들의 근거지 중에 하나였던 오늘날의 대마도 푸시마 섬을 세종대왕이 정벌을 합니다. 이 푸시마를 정벌을 하죠. 누구를 시켜서? 이종무를 시켜서. 그리고 이제 세종대왕은 말합니다. 세종대왕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애초에 얘들아 잠깐만, 세종대왕이 이종무를 시켜서 왜구들의 근거지인 대마도 푸시마를 정벌하긴 했는데 왜 왜구들이 우리나라 땅에 쳐들어올까? 심심해서? 그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세종대왕이 이제 힘을 한번 딱 보여준 다음에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먹을 게 없다면 약탈을 하지 말고 우리 조선과 정식으로 교류를 하자. 우리가 너희들이 필요한 생필품을 사고 팔 수 있게 세 곳의 항구를 열어주겠다. 그게 삼포를 개항한 삼포개항이야. 이것 때문에 대마도 정벌 이후에 부산포, 연포, 제포 이 삼포를 개항을 해주고 이 일본인들이 와서 교역을 하게 해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왜구면 돈 주고 교류하는 게 좋아요? 그냥 접해고 뺏어가는 게 좋아요? 당연히 힘으로 접한 다음에 뺏어가는 게 좋죠. 돈 안 드니까. 근데 그 전에 못했어. 왜? 조선의 힘이 강하니까. 근데 중종 때 가서 조선이 점점 약해지는 걸 보고 이 삼포에 있는 왜구들이 난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이 삼포외란을 진압하기 위해 처음 만들어진 게 그 유명한 비변사예요. 대비한다. 무엇을? 변방의 일을 대비하는 기구다라는 비변사가 이때 처음으로 임시로 설치됩니다. 이때만 해도 군사 문제를 처리하는 임시 기구였어요. 비변사 처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중종은 두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했죠. 장경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부인 장경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인종, 그리고 둘째 부인인 문정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명종. 근데 중종이 후계자를 제대로 선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왕실의 외척들이 둘로 갈라진 겁니다. 당연히 이 장경왕후의 그 집안 친척들은 인종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노력할 거고, 문정왕후의 외척들은 명종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노력할 거잖아요. 그래서 인종을 지지했던 인종의 외척 윤임이라는 사람이 있고, 명종을 지지했던 명종의 외척 윤원로와 윤원영이 있어. 다 윤씨잖아. 그래서 인종을 지지한 인종의 외척 윤임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대윤, 그리고 명종을 지지하는 명종의 외척 윤원영과 윤원로를 중심으로 한 소윤, 이렇게 조정이 와척들이 둘로 쪼개진 거야. 그리고 사림들 역시도 대윤을 지지하는 사림, 소윤을 지지하는 사림으로 갈라지는데, 사림들은 명분을 중시하잖아요. 명분을 중시하는 사림들이 보기엔 당연히 누가 왕이 되는 게 맞아? 첫째 부인의 아들 인종이 왕이 되는 게 맞아. 그래서 사림들도 갈라졌지만 이 중에서도 특히 사림들은 어디로 많이 갔다? 이 대윤 쪽으로 많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종이 그래서 죽기 전에 내 다음 왕은 인종이다 라고 정하고 죽긴 했어. 그래서 중종이 죽은 다음에 인종이 왕이 됩니다. 인종의 권력 기반은 윤임을 중심으로 한 대윤 세력인데, 문제는 인종이 왕이 된 지 겨우 9개월 만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이 죽은 다음에, 인종이 또 아들이 없었거든. 그 다음에 명종이 왕이 됩니다. 명종의 권력 기반은 당연히 명종의 외척 윤원로와 윤원영을 중심으로 하는 소윤 세력이었어요. 윤원로와 윤원형을 중심으로 하는 소윤 세력이었습니다. 이렇게 을사사화는 외척들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명종이 왕이 됐으니까 소윤 세력이 대윤을 살려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종을 지지했던 인종의 외척 윤임과 대윤,
그리고 명종을 지지한 명종의 외척 윤원로, 윤원영을 중심으로 한 수윤 간의 갈등이고 결국 존버는 승리한다. 수윤이 승리하고 대윤은 다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윤이 쓸려나가는 과정에서 대윤을 지지했던 살인들도 대거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사화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 을사사화 이후에 이제 조정은 척신이 외척이에요. 이 명종의 외척 윤원로와 윤원영, 문정왕후처럼 이런 명종의 외가친척, 외척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왕은 허수아비고 외척들이 권력을 이끌어간다? 이거 어디서 나온 레퍼토리죠? 네, 조선 후기 배도정치에서 나온 레퍼토리잖아. 그러니까 명종의 시기는 배도정치의 미리 보기, 배도정치의 프리퀄이라 보시면 돼요. 외척이 권력을 잡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명종 때는 굉장히 나라가 어지러웠어요. 대표적으로 을묘해변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 번 더 쳐들어온 거야. 만만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을묘해변은 중종 때 있었던 삼포해란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명종 때 을묘해변은 쳐들어온 일본군의 숫자만 1만 명이 넘어요. 한 1만 2천 명 됐다고 해요. 1만 2천 명의 왜구들이 전라도 지방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을묘해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만들어진 비변사가 이제 뭐가 돼요? 임시기구가 아니라 정식기구로 업글됩니다. 여전히 군사 문제만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종 때 삼포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변사가 처음 만들어지고 뭐로? 임시기구로 처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명종 때 발생한 을묘해변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임시기구인 비변사가 정식으로 업글됩니다. 물론 여전히 군사 문제만 처리하고요. 그러다가 외란 이후에 나라의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최고 정치기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명종 때는 그 유명한 임꺽정의 난이라는 것도 터져요. 임꺽정 실존 인물입니다. 그리고 명종 때 만들어진 책은 아니에요. 홍길동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홍길동전.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책이에요. 허균이라는 사람이 쓴 조선 후기의 한글 소설입니다. 근데 이 허균이라는 사람이 조선 후기 때 홍길동전이라는 책을 쓰면서 생각을 한 거야. 홍길동 정도 되는 도적이 날뛰려면 개연성이 있어야 돼.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워야 되겠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할까? 그지? 명종 때 나라가 어지러웠지? 이래서 이 홍길동전의 소설 속 배경이 명종 때예요. 그러니까 가상의 도적 홍길동, 실존 도적 임꺽정 모두 명종 때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번의 사화를 봤는데 이 명종 때 을사사화 이후에 결국 권력을 잡은 건 훈구가 아니라 사림이에요. 어떻게 사림이 최종 승자가 되었느냐? 사림이 어딜 장악했다? 네, 지방, 그들의 권력 기반인 지방, 이 향촌 사회를 확실하게 장악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림이 향촌 사회를 장악할 수 있다는 비결은 향촌 자치기구인 유양소, 향촌 자치규약 향약, 그리고 공부하는 서원, 이 유양소 향약 서원이라고 제가 개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설명하진 않을게요. 유양소 향약 서원을 통해서 이 향촌 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사림이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조 때는 그렇게 승리한 권력을 잡은 사림들이 자기들끼리 분열해서 붕당을 만들게 됩니다. 벗붕 무리당,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당을 만들었다. 이 붕당은 오늘날의 정당을 생각하시면 돼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당, 정의당 이런 정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정당이 나눠지는 이유는 바로 생각의 차이. 뭐에 대한 생각의 차이? 정치에 대한 생각의 차이로 정당이 나눠지게 돼요. 그럼 조선시대판 정당인 붕당은 뭐로 나눠지게 되느냐? 오늘날 정당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정치적인 생각 차이, 정치적인 성격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조선시대 붕당이 특이한 거는 오늘날의 정당처럼 정치적인 요인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붕당을 만든 사림이 원래 어디에서 뭐하는 애들이었죠? 지방 향촌 사회에서 공부하던 학자들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은 붕당을 만들 때 정치적인 성격도 보지만 학문적 성격도 같이 봐요.
너 어느 학교 어느 선생님 밑에서 어느 문제집으로 공부했어? 자이스토리야 마더텅이야? 너 어느 선생님 밑에 공부했어? 너 정승재야 현우진이야? 뭐 이명학이야 조정식이야? 이런 것도 다 따지는 거예요. 정치적인 성격과 학문적 성격을 따지고 그걸 통해서 분당이 만들어집니다. 분당들마다 다양한 의견을 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분당에서 내세운 의견이 국가의 정책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우리 분당의 의견이 누구의 지지를 받아야 될까? 지배층 다수의, 양반들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지배층인 양반 다수의 의견을 우리가 공론 혹은 여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공론과 여론은 조선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국민의 여론 이런 게 아닙니다. 백성이 아니라 지배층인 양반들 다수의 의견, 이게 공론 여론이에요. 그럼 중앙에 있는 양반들의 공론,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뭘까? 언론기구인 3사예요. 그리고 3사는 누가 임명하죠? 이조전랑이 임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양반들이 중앙에만 있는 게 아니죠. 지방에도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양반들의 의견은, 그 지방에 있는 양반들의 공론은 누가 형성하는 영향을 미칠까? 중앙에 있는 양반들의 공론, 여론 형성에는 언론기구인 3사가 영향을 미쳤어요. 그럼 지방에 있는 양반들의 공론, 여론 형성에 뭐가 영향을 미칠까요? 얘들은 원래 지방에서 공부하던 애들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공부하는 학교인, 서원, 여기에서 이제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그 향촌 양반들의 의견이 모이게 되는 거야. 여러분도 학교에서 다니면 학교 다니고 있길 알겠지만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 학생들의 의견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누구의 영향이 참 절대적입니까? 네, 교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지방에 있는 양반들이 양반들의 공론과 여론은 서원에서 형성이 되고 그 서원에서 모인 향촌의 양반들, 사림들의 의견 형성에 영향을 주는 건 서원에서 사림들을 가르치는 사림들의 스승, 바로 산림이에요. 사림들의 스승. 그래서 나중에 이 분당 정치를 해체하고 싶어했던, 탕평책을 추구했던 대표적인 왕 영조, 이 사람이 하는 걸 보면은 분당의 구조를 박살내요.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산림의 권위를 부정하고 서원을 철폐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 분당은 공존의 원칙을 지킵니다. 처음에는 너와 나는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자, 하여튼 이런 내용들에서 여러분들이 분당의 기본적인 성격 그리고 사화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16세기 사화 발생기를 공부했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 선조 때부터 시작된 살인들 간의 분당 정치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